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집 종부세 고지서가 왔어요. 5천만 원짜리요. 근데 전 그 집을 모릅니다. 나는 무심코 넘기려던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뒤바꿨다는 듯한 표정을 그녀의 얼굴에서 읽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당신 남편 저랑 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긴 그의 진짜 집이에요. 그 말은 마치 각본 없이 던져진 폭탄 같았다. 아이의 얼굴엔 너무 익숙한 윤곽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가 8살이에요. 당신 아이보다 2살 많죠. 우리 관계는 당신 결혼 전부터였어요. 우리가 먼저였고 당신이 후발자예요. 상대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 안엔 명백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배신을 사고라 말하지만 이건 명백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재정 전부를 믿고 맡겼고 그 신뢰의 대가는 침묵 속에서 쌓여온 이중생활이었다.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그는 가족을 2개 세웠다. 그리고 끝내 둘 다 잃지 않기 위해 둘 다 기만했다. 이야기의 중심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고립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법정과 감정 사이를 오가며 싸워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문장을 떠올린다. 진실은 때론 증거보다 약하고 거짓은 침묵과 돈 앞에서 더 단단해진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오피스텔 5층 적막한 사무실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작가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언뜻 정갈하지만 다소 날카로운 눈매, 단어를 고르느라 머뭇거리는 입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끝이었다. 오래전 펜을 내려놓은 손끝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잔상이 남아 있었다.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39살의 전직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그 한 문장을 꺼내는 데에도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만 그 안엔 수년간 눌러온 무언가가 번지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주 앉은 책상 너머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니 씨.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져 있었고 마디마디가 희미하게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그녀가 수차례 대사를 연습했을 거란 걸 알 수 있었다. 소설가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로 꺼내야 할 만큼 절박해졌다는 건 어떤 문장보다 강한 신호였다. 지니 씨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늘 그랬듯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익숙한 직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가 아닐 것이라는 묘한 예감이. 지니 씨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차분히 응대했지만 속으론 묘한 위화감이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 감정이 아니라 뭔가 숨죽여 눌러온 진실이 방금 터질 듯한 눈빛이었다. 며칠 전에 종합부동산세에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건데 거기엔 제가 모르는 주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런 실수는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흔한 변명의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6,8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혹시 예전 주소인가, 차고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려 했는데 종부세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거기 서교동, 낯선 연립주택이 남편 이름으로 있었어요. 진이는 과거 잘 나가던 소설가였다. 첫 장편이 상도 받고 잡지 연재도 이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글을 놓았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굴복이었는지는 그녀조차 모르겠다 했다. 남편 상우는 재건축 투자 회사에 근무하며 돈에 밝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신혼 초기부터 그는 모든 금융관리를 맡았고 진이는 그걸 믿음이라 여기고 지나쳤다. 아니, 애써 눈 감아왔다. 그날 밤 물었어요. 그 집은 뭐냐고, 왜 숨겼냐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더니 결국엔 투자라고 했어요. 급히 좋은 정보가 들어왔고 나한텐 괜한 걱정 안 주고 싶었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요, 탐정님. 그 말투가요, 너무 익숙했어요.
제가 소설 쓸 때 자주 쓰던 캐릭터들 있죠? 비밀을 숨기려 할 때 죄책감 없는 자들이 쓰는 말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포장하는 사람은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게 들린다. 그녀는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다. 그렇게 지니는 그 주말 남편을 따라 나섰다. 눈에 띄지 않도록 평소보다 수수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로 눈빛을 가린 채 택시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서교동. 인터넷 부동산 정보엔 그 연립주택이 리모델링 완료, 고급형 세대분리 구조라고 적혀 있었다. 보기엔 흔한 주택이었지만 창문으로 비치는 조명은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고 생활의 흔적이 선명했다. 상우는 익숙하게 차를 대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녀였다. 세련되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자. 말투엔 거리낌이 없었고 그 손엔 장을 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진이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외쳤다. 지금은 나서지 마라. 돌아가서 준비하자. 하지만 감정은 그녀의 발을 먼저 움직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자는 놀라 뒷걸음질 쳤고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던 어린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싸워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빠라고? 저 아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난 듯한 그 아이가?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어떤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부터야? 내 뒤통수 쳐가며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야? 그 애가 몇 살이지? 상우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희미하게 번지는 안개 같았다. 들리긴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쉽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쉽게 집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쉽게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야?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사과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웠다. 죄송해요. 애가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 말론 그냥 돕는 거라고 해서. 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이곳에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며칠 후 진이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훨씬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했다. 따로 만남을 요청했고 세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정했다. 그 애, 민서라고 해요. 8살. 내가 결혼한 해보다 앞서 태어났어요. 처음엔 그냥 남편이 몰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았어요. 적어도 요 몇 년간은 돈을 보내왔고 병원도 함께 다녔고 집도 함께 꾸몄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또 다른 삶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물음은 내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마 그녀 자신에게 혹은 그 지난 10년의 삶에 던지는 물음이었으리라.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사건 파일을 덮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진실은 언제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종이는 때로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진이는 분명히 외쳤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엔 세영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남편 상우는 고개를 돌린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이는 혼자서 조각난 퍼즐을 모으듯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모든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랐다. 상우는 결혼 전에도 종종 전화를 피하곤 했다. 회식이라는 말 뒤에 감춰진 침묵의 시간들, 새벽까지 이어지던 문제 없는 밤들. 그 모든 게 이 집으로 이어졌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진이는 다시 세영을 찾았다. 이번엔 카페도 아닌 세영이 일하는 아이의 학원 앞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린 예전에 사귀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요. 세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스스로와 타협하며 정리한 문장처럼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그 사람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붙은 학원 광고지를 바라보았다. 민서를 혼자 낳았어요.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알려봐야 무시당할 테고 또다시 상처만 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아니, 왜 다시 만난 거예요? 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싶었다. 최소한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민서랑 같이 장 보러 갔을 때요. 그 사람이 아이를 보고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점점 눈치채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닿았고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그는 계속 찾아왔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이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묻혀있던 관계, 그 아래 숨겨진 진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다. 그날 밤 진이는 홀로 마주 앉아 시어머니 김 여사를 불러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단어에 기대어 무언가를 바꿔보고 싶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세영이 내가 쫓아냈던 그 애야. 진이는 눈을 떴다. 그녀조차 몰랐던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땐 우리 상우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그런 여자. 그래서 너를 봤을 때 난 안심했지. 세상에 이런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아이를 숨기셨어요? 김 여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작게 말했다. 난 몰랐어. 민서라는 애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상우가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알아챘을 땐 이미 둘이 오랫동안 연락했더라.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되지 않던 퍼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상처는 더 깊어졌지만 최소한 거짓은 벗겨졌다. 그 다음 날 김 여사는 세영을 직접 찾아갔다. 조용한 커피숍 구석에서 두 여인은 마주 앉았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조용한 전쟁 같았다. 당신,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그건 제가 정할 문제 아닌가요? 세영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민서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지금 그 사람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엔 들어와 있었어요. 늦게라도. 지금 누가 늦었다고 말하죠. 그럼 저는 뭐예요?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말로 다 쓸 수 없는 관계는 침묵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그날 이후 진이는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기로.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다. 가능성은 충분했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세영에게 도착한 그 종이는 몇 달 동안 그녀가 숨기고 있던 평정심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고소장을 받은 날 세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이는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그녀의 표정을 처음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함이나 후회 대신 차가운 결의와 뻔뻔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소한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세영은 그렇게 말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민서를 데리러 학원에 도착한 그 자리에 서서 상우 씨 돈의 절반은 제 몫이에요. 그 사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잖아요. 민서도 마찬가지고. 진이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이란 단어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후 상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엔 답도 없었다. 결국 다음 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들어와 말했다. 변호사 만났어. 이혼 준비하자. 그 말은 선언이었다. 상의도 양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진이는 숨을 삼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민서는 내가 싫어도 내 딸이야. 이제 떳떳하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두 집 살림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뭐야? 당신에게서 10년을 쏟아부은 나는 그냥 시수였던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처음부터 너랑 결혼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 진이는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아니었고 허탈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조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리 소설을 써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딸아이가 자는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빠가 왜 늦게 들어오는지, 엄마가 왜 밤마다 울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꿈속에서 웃고 있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진이는 절대 딸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역시 민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양육권 다툼이 아닌 가족의 형태에 대한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외도라는 말만 던졌고 진이에게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냐는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었고 특히 진이는 딸을 위해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상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생활비는 보내왔고 딸아이 생일엔 잠깐 얼굴을 비췄다. 그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듯했다. 진이는 그런 일상을 감내하며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 강함은 슬픔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글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 묻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는지, 후회하지는 않는지. 대신 조용히 커피를 내밀었고 그녀는 그걸 받으며 말했다. 이젠 웃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엔 어떤 희망도 어떤 절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택한 가장 현실적인 감정의 형태.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찢겨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진희 씨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물음에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왔어요. 버틴다는 건 때로는 가장 큰 싸움이니까요. 저는 작은 소도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한적한 도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로의 얼굴은 익숙한 그런 동네였다. 그녀의 이름은 은정이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오랜 억눌림 끝에 삐걱거리며 새어나오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과 지금 마주한 배신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예전엔 서울에서 일했어요. 마케팅 대행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에 모든 걸 놓고 내려왔어요.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고생만 한다고,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도 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은정은 남편인 윤철과 함께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꽤 평판 좋은 부부로 통했다. 그는 말이 적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신뢰했고 그 믿음 위에 삶을 쌓아 올렸다. 몇 년 전에는 업장을 넓히고 사무 업무를 돕기 위해 젊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름은 유진. 그땐 조금 통통했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죠. 근데 내가 아이 낳고 집에 있는 동안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려는 듯 차가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았다.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5kg을 뺐고 옷차림도 세련됐고 화장도 능숙해졌어요. 그 애가 나를 보며 사장님이라 부르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엔 그런 식으로 절 안 봤거든요.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다. 출산 후 변화한 자신과 점점 빗나가는 유진의 모습을 비교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네에 퍼진 이야기들은 그녀를 그 환상에서 깨워주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갑자기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립스틱을 바른다고. 누가 봐도 월급으론 불가능한 소비였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남편이 그 애한테 다이어트 시술비를 대줬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은정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을 어물쩍 넘긴 밤, 핸드폰의 위치 추적 앱을 켰다. 그리고 화면 위엔 업장에서 15km 떨어진 외곽 지역의 작은 건물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다. 지명조차 익숙하지 않은 동네, 오래된 빌딩 2층엔 유리문에 EJ 컴퍼니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 밑엔 유진의 이름이 명함처럼 새겨져 있었다. 대표 최유진. 은정은 문을 열었다. 안쪽에 있던 유진은 깜짝 놀랐고 바로 이어 윤철이 나타났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 하지만 변명은 없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자존심이 있었어. 늘 내 밑에 있는 것 같았어. 넌 똑똑하고 빠릿하고 뭐든 완벽하니까 난 그냥 명함에 이름 하나 없는 사장이었잖아. 그래서 유진이랑 회사를 차렸어. 몰래?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던 거야. 걔가 꿈이 있다고 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애랑 있으면 내가 진짜 대표님 같았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남편이 바란 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자아였다. 유진은 그의 자격지심을 채워주는 거울이었고 그는 그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상처는 분노보다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 사람 지금도 같이 있어요. 집엔 들어오긴 하는데 유진과의 사무실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동네에선 다들 남편 편이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공동체 안에서 여자가 외도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남자의 체면을 깎는 행동이 더 큰 죄처럼 취급받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았다. 그 사람 아직도 그 여자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명함도 바꿨더라고요. 공동대표라고. 은정은 그렇게 말하며 한 장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다. 카드 한 장에 박힌 윤철과 유진의 이름이 마치 부부의 결합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유진의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뭔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들이 손을 잡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예측할 수 없었다. 유진의 남편 박진수. 첫 만남에서 그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은정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단 한숨만 쉬고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내가 말한다고 바뀔 게 있었을까요? 그의 말은 너무 무심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다. 그는 자신도 부족한 남편이라며 유진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은정은 그에게 부탁했다. 유진과 윤철의 불륜을 증언해달라고. 우리 둘 다 상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줘요. 법정에서.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상간녀 소송, 이번엔 제대로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하지만 재판 당일 박진수는 증인석에 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예정자가 사전에 진술을 번복했으며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안내만을 남긴 채 절차를 진행했고 유진 측은 준비된 반격을 펼쳤다. 은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 윤철과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났다는 증언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법원에 제출된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은정과 박진수의 대화 일부였지만 놀랍게도 그 파일은 조작된 채 편집되어 있었다. 내용은 이렇게 들렸다. 이혼만 안 하면 내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줄게요. 은정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하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선 진실보다 증거가 중요했고 그날의 재판은 유진의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그 길로 가게를 비웠고 윤철은 당당히 유진과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간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뒤 은정은 가게 앞에 도착한 대달원과 마주쳤다. 헬멧을 벗은 그 사람은 박진수였다.
달강정 배달 가방을 내린 그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젠 저도 그 사람 밑에서 일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은정은 웃지 못했다. 박진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제안했다. 우리 그냥 둘이 놀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그 순간 은정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뒷문을 닫았다. 문 사이로 흘러들던 닭 냄새가 갑자기 매캐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오직 부끄러운 선택들만이 가득한 전쟁터 같았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한텐 내가 그저 출산한 직원일 뿐이었나 봐요. 최소한 한 번만 되돌아봐주면 안 돼? 그 말은 윤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헌신을 향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아, 이건 너무 지옥이다. 은정은 무너진 듯 중얼거렸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마치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싶다는 듯 무력하게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날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던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워 보였다. 아무도 그녀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조차 진실은 돈과 연줄 앞에 비틀어졌고 정당함은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가 간절히 기대했던 마지막 카드 박진수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제시한 녹취는 은정을 욕심 많은 여자로 몰아세웠다. 편집된 파일 안에서 그녀는 보상만을 원하는 듯한 이기적인 목소리로 왜곡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윤철은 미소를 지었다. 담담한 척하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원했던 대로 갖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그날 은정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정리하자.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은정은 가방 하나만 달랑든 채 10년 넘게 일궈온 가게에서 쫓겨났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치킨집 앞에서 박진수를 다시 마주쳤다. 배달 오토바이 옆에 헬멧을 걸고 그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서 일해요. 윤철 사장이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요. 일당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장난처럼 덧붙였다. 우리 같이 어울릴래요? 복수 겸 위로 겸 해서.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무너진 감정 위에 얇은 얼음을 덮은 것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넘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묘한 냉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사람들은 왜 진실을 외면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로 증거보다 가볍고 침묵보다 약하다. 법정이라는 공간도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서류와 절차가 작동하는 기계일 뿐이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얇은 노트 한 권. 그 안엔 그녀가 직접 적은 글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나쯤은 읽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노트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글 속에서라도 그녀의 진실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 차갑지만 눈보다 더 또렷이 남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비. 이 사건이 남긴 건 단순한 외도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쌓은 삶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인간극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묻고 싶었다. 배신한 이들은 과연 죄를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이겼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침묵으로 공범이 되었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정의는 없었다. 오직 견디는 자만이 끝까지 남았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잔혹하지만 흔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현실을 묵묵히 바라보는 한 명의 관찰자일 뿐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